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전산 세무 2급 가장 최근에 풀었던 그 99회 이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회 그 압축 폴더에서 다 이거 열어놓으셨죠? 그러면은 전산 세무 2급 2021년 12월 4일 지난해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문제예요. 시험 보러 가셔서 준비하셔야 될 건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굳이 또 안 해드려도 되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고요. 자, 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시험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거 문제 푸시면서 했잖아요. 볼 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여유있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나 되나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세무 2급에서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은 맞아야지 좀 안정권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기말재고자산이 기말재고네요. 최근 매입한 단가 적용된대요. 그럼 맨 마지막에 샀던 물건이 기말재고에 있다는 거 보니까 이거 뭐겠어요? 그럼 첫 줄 보고 답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 현재 수익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액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 재고의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의 시가가 반영되니까 매출원가에는 예정기 반영되겠죠. 그럼 매출원가는 예정기에 반영되니까 수익에도 당연히 원가, 그 매출원가는 예정기 반영된 과거의 것이 반영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가 상승 상황에서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된다. 당기순이익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기말재고가 금액이 크잖아요. 매출원가는 그럼 작아지죠. 그러면 이익은 커지죠. 그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익만 그래요? 여기 같이 움직이는 거 있었죠. 자본도,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자산도 다 과대 계상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죠. 오케이. 이거는 금방 맞출 수 있었겠죠. 1번 문제부터 골 때리게 나오는 문제 있어요. 그럼 뭐 짚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와 자본 표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1번 볼게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자, 부채라고 했잖아요. 1년 이내에 상환돼야 되는 채무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유동부채겠죠.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거니까.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얘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날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벌써 확정이 돼 있었던 거야. 1년 이내. 여기 보고 결산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 종료일이라 그러면은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되잖아요. 그 1년 이내면 유동부채 이렇게 확정을 해놨었는데 요 날짜하고요. 재무제표 결산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다 결산돼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월 28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얘는 벌써 결산이 끝난 상황, 연도수는 회계 연도는 정해져 있는데 요 사이에 돈 빌린 것하고 얘기가 돼서 1년 이후에 갚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얘는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벌써 확정되는 기간에 얘가 지금 유동부채로 지금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진 것은 어디서 벌어졌냐면 요 기간 동안에 그 내용들이 변경이 됐단 말이죠. 합의가 됐다 할지라도 얘는 여기 있을 때 보고기간 종료일에서 올해 갚기로 했던 거였었잖아요. 돌아오는 해에. 그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추가하여 상환할 수 있고, 그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음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건 뭐냐면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계약할 때는 1년 이내 갚기로 했단 말이에요. 보고기간 종료일 이내로 그게 상환이 도래해요. 근데 그 계약 기간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얘를 연장 조치도 할 수 있게끔 계약 조건이 되어 있다면 얘를 유동부채로 해야 되겠습니까? 비유동부채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 자체에 벌써 얘가 그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게끔 들어가 있죠. 이럴 때에는 비유동부채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계약서 아니요 말 그대로 계약 조건에 연장이 가능하다면 연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해 상환기일이 돌아오더라도 얘는 상황상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 가능성이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서 자체에.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확정돼 있는 거야. 구분되시겠어요? 변동 가능성이 1년이 초과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얘는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런 계약 조건 다는 경우 당연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시험 문제는 저도 거의 오래간만에 봐요. 이건 공인회계사 시험 볼 때 회계 결산 끝나고 회계 감사 기간에 결산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얘가. 근데 내용은 별거 아닌데 처음 들어보니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모르니까 그냥 이거 보고 익혀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 손 친다고 보고요. 여기 자본 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뭐뭐 있다고 그랬었죠, 얘? 한번 써볼게요. 잠깐 연습하는 겸. 자본 계정에서요. 자본 잉여금에는 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있었어요? 감자 차익이 있었죠. 세 번째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죠. 저는 결론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암기하게끔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있잖아요. 주식 발행 자본이익금의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요. 얘를 부르는 명칭이 여기 나와 있는 거 기타예요. 기타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게 거기에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 봤죠? 여기 한번 익혀놓으시면 돼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럼 틀리면 돼요. 찍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해요. 세상 사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여금 얘는 눈에 쏙 들어오죠. 많이 설명을 들었던지라. 그럼 여러분이 어지간해서는 3번하고 4번은 답을 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답은 1번하고 2번이겠죠. 그래서 지랄같이 길게 해놓은 거예요. 왜? 여기서 시간 뺏으려고. 이럴 땐 빨리 찍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잖아요. 설명됐나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요. 그 대신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과연 세무이급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무이급 문제도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무상태비 개정을 외웠다면 눈에 금방 보이잖아요. 그죠? 답은 뭐예요? 임차보증금.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맨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그죠? 그러면 한번 또 복습할 겸 여쭤볼게요. 상품은 뭐예요? 당좌 자산의 재고 자산에 속하는 거죠. 당좌 자산 밑에 있던 거. 그다음에 얘는요. 당기대여금은 당좌 자산이죠. 그럼 순서를 따진다면 얘가 1번이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얘가 2번이겠죠. 그다음에 선납세금은요. 선납세금은 기타 채권에 해당되죠. 선납세금은 세금 미리 낸 거잖아요.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중에서 거기 당좌 자산에
그 기타 채권 있죠. 선급금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런 문제는 금방 맞추니까 여기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골 때리는 거 같은 거 나온 거 있다 그러면은 실기부터 다 하시고요. 나중에 여유 있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오케이? 그래도 시간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답은 찍을 걸 미리 체크는 해놔야 돼요. 확실히 아니라는 거 제외시켜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4번 문제는 다음 중 사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여러분이 그 기준만 이건 회계 1급 정도에 준하는 문제거든요. 얘가 액면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금액은 너무 쉬우니까 금액으로 안 내고요. 얘 이자율로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해 드렸을 때는 얘를 우선 이자율로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구분할 때에는 제가 시장 이자율과 비교한다 그랬었어요. 시장 이자율이 기본이고요. 얘가 시장 이자율이 10%예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뭐 같으면은야 액면 발행인 건 아실 거고요. 여기 액면 사채 액면에 써져 있는 표시 이자율 또는 액면 이자율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 그다음에 이거 액면 이자율이 12%일 경우에 얘보다 높으면은 얘가 뭐라고요? 할증 발행이고요. 반대로 얘보다 낮으면 얘가보다 액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8%라고 하게 되면 얘는 할인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걸 어거지로 배우려면 얘 지금 헷갈리라고 시장 이자율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준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러면은 얘를 기억할 때는요. 지금 시장 이자율은 지금 내가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10% 준다고 하는데 이 채권을 사면 12% 준다 그러니까 얼싸 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할증 발행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이 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럼 1번과 2번은 반대로 쓴 거니까 틀렸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 보통 예금에 들어오는 금액은 액면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할인 발행이니까 당연히 적게 들어오겠죠. 차이나는 금액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럼 얘가 틀렸네요.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사채 발행 유형에 관계없이 액면 이자. 액면 이자액은 사채에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액면 발행이 됐던 그 사채에 찍혀 있는 이자는 이자율로 그 사채 산 사람한테 무조건 매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볼게요. 여러분이 그나마 맞출 수 있는 문제는 1번 확실히 맞출 수 있죠. 2번은 헤매서 찍는다고 치고 3번도 확실히 맞출 수 있죠. 4번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 회계 1급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세 문제 됐죠. 이 정도면 성공한 거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하나 그거 맞으면 더 기분 좋은 거고 5번은 왜 그러냐면 5번은 원래 얘가 그 이론 중급회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중급회계에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 인식하는 방법.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를 갖다가 저기 이론을 해서 공사 진행률이라는 이런 용어로만 진행률이라는 용어로만 설명을 들었지 구체적인 예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최근에 나온 게 거의 없었거든요. 세무위급에서. 근데 한번 들어봐봐요.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공사 진행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단기 발생 공사 원가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은 실제로 지금 원가가 발생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추가로 소요되는 추정 원가,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거라고 보는 원가라는 얘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금액을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그 발생하는 원가들이 밑에 거는 예상을 한 것이고요. 위에 거는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공사가 조금 늦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여기 이만큼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기 10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2020년에 150만 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00만 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상했던 게 여기서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 진행률이라는 것은, 자 봐요. 공사 진행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몇 퍼센트가 실제로 발생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상했던 2019년도에 예상한 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두 개 합치게 되면 750만 원 나올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해되시? 750만 원 예상하고 있었는데 2020년 시점에서 지금 발생한 건 얼마가 발생했어요? 실제로 발생한 거 100만 원하고 500만 원. 2020년 시점에서 지금 문제는 2021년에 공사 수익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2020년부터 얘는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2020년에 우리가 지금 실제로 발생한 원가는 총 얼마 중에서 계약 금액은 총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짜리가 5%나 몇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는 6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예상했던 건 얼마를 예상했었는데요. 예상했던 거는 지금 요 2019년도에 750만 원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단 말이죠. 예상했던 금액에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나누어주면 몇 퍼센트 정도가 저기 진행이 됐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600만 원을 갖다가 나누기 750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몇 퍼센트가 나왔는 얘기죠. 80% 나와요. 0.8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실제 발생한 거 따져봤더니 여기 나누기로 이렇게 해주고요. 80%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공사하는데. 그래서 진행률은 80%, 0.81로 나왔으니까 진행률은 80%가 진행됐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도 우리 수익은 이게 완성될 때까지 얼마로 계약을 해놨대요. 1000만 원 좀 받기로 계약을 해놨는데 공사가 진행된 그 진행률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진행률이 80%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총 받아야 될 돈 1000만 원 중에서 80%를 2020년도에 수익으로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800만 원.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200만 원 남았죠? 200만 원은 지금 2021년이 됐으니까 여기 공사 끝났잖아요. 단기 발생 총 원가가 다 합치면 얼마가 발생했어요? 800만 원이죠. 그죠? 예상한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결국 800만 원 있잖아요. 지금 공사 끝났으니까 딱 맞춰서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발생한 것도 800만 원, 우리가 예상한 것도 800만 원. 그럼 공사 진행률은 몇 퍼센트가 됐겠어요? 800만 원으로 나누면 1 나오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겠죠. 그런데 1000만 원이 우리가 전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 중에서 2020년에는 벌써 얼마 인식해놨어요. 800만 원은 수익으로 벌써 인식했잖아요. 그럼 2021년에 여기서 80%는 벌써 2020년에 수익으로 인식했으니 10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인식했던 800만 원 빼면 올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남았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칙연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갖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 잽싸게 찍는 게 시간이라도 버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근데 공사 진행률이라는 거는 원가가 진행된 그 비율만큼 우리가 수익 인식할 거에 수익 인식도 똑같이 그 퍼센트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대충 한번 찍는 방법 알았죠? 들은 걸로 족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재무회계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럼 6번 문제부터는 원가 계산 문제예요. 제가 원가 계산 문제는 4문제 내지 5문제 다 맞출 걸 목표로 한다 그랬었죠. 보실까요? 6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다음 중 원가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따지래요. 원가 계산 시점은 제가 우리 교재에서 봤을 때는 실제 원가, 예정 원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원가 계산 시점에서는 사전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전 원가 계산. 사전 원가 계산은 바로 예정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전에 일 벌어지기 전에 미리 계산해 놓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반대되는 케이스인 거는 사후 원가 계산.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원가를 짓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사후에 벌어졌다는 것은 실제로 발생했던 원가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실제 원가예요. 그래서 사전 원가 계산, 사후 원가 계산하면 시점에 따라서 너무 금방 맞춰버리니까 얘를 요걸로 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로도 구분을 하지만 이런 용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된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원가 시점에 대한 실제 원가, 예정 원가 이는 확실하게 맞죠. 두 번째, 제품과 관련성.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 이 금액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직접 들어간 거 구분을 할 수가 없는지, 즉 우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들었었느냐면 제품을 만들 때 직접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추적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이 용어를 갖다가 구분을 했단 말이죠. 추적 가능성은 직접 추적 가능하다. 그럼 직접비로 했었죠. 직접 원가. 추적 불가능하다면 간접 원가라고 구분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2번 요거에 대한 추적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 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에서 추적 가능성으로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지금 회계 1급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얘는 여기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제품 관련성으로 조금 말을 바꿨죠.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업도 변화에 의한 원가 행태라고 되어 있죠. 조업도 변화라면 변동비와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준변동비와 준고정비 얘기하는 거죠. 즉 얘는 조업도 변화라는 말을 바꿔 써놨을 뿐 조업도 변화 설명할 때 뭐라고 얘를 우리 구분했었냐면 얘는 원가 행태에 의한 분리라고 설명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조업도 설명하면서 조업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원가가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그런다는 얘기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다? 예, 맞았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란 말이 나오네. 경제적 효익이 팔아먹은 거는 벌써 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경제적 효익이 다시 생기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랬었냐면 매출원가 같은 경우 경제적 효익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소멸원가라고 부른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안 팔았으니까 나중에 재고자산을 팔면 돈이 들어오죠. 그 효익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얘를 비가 아니라 미소멸 원가라고 구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던 원가의 분류 방법이었던 거예요. 다만 세무 2급이기 때문에 용어들을 갖다가 다른 용어로 조금 바꿔서 디테일하게 설명 나왔던 것들로 문제를 낸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품 원가하고 기관 원가 있죠.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제조에 관련된 거예요. 제조 원가인지 지조 원가가 아닌지 그 제조의 비용에 대해서 구분한 방법이었던 거였었어요. 답은 뭐가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4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을 정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안 그러면 칼 쌈는다 그랬잖아요. 제일 배부 기준 4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인과관계 기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고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합리적인 거 인과관계예요. 그 1번으로 제가 써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배부할 때 고려해야 될 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선 적용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해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기초 제공품 150개, 완성품 환산량 물어보고 있죠. 이거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저기 가능하면 이거 암산도 되는데 사실 해볼게요. 나만 암산하면 뭐해? 여러분이 암산이 돼야지. 이렇게 해놓고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은 몇 개가 있었냐면 여기 150개 있다 그랬었죠. 150개, 완성도는 40%, 그다음에 단기 완성품은 400개래요.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00개. 완성도는 20%. 그다음에 선입선출법으로 해달래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고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가공비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완성도 사용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공비는 지금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니까 우선 평균법으로 먼저 계산해 보면 여기 400개에다가 완성도 20개 하게 되면 20% 하면 20개가 나오죠. 그래서 평균법을 하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420개인데 기초제공품 빼주셔야 되잖아요. 150개 곱하기 40% 하면 60개 나오죠. 빼게 되면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360개 되겠네요. 이건 금방 맞출 수 있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가공원가 계산해 달래요. 이런 거 가공원가 근데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가공원가는 뭐하고 뭐를 가공원가라고 했나요?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비하고 직접 농업비하고 그다음에 또 제조 간접비라고 했었죠. 근데 이 제조 간접비가 변동이 있다면 변동하고 고정이 있다면 고정 두 개 다 합쳐주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여기 나오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기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래요? 100만원이죠. 그럼 여기 일단 여기 1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 고정비부터 먼저 알려주셨네요. 고정비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70만원. 그 다음에 변동비 보니까 직접 노무원가의 80%래요. 100만원이니까 여기 80%면 변동비는 80만원이었겠죠. 그죠? 80만원. 다 합치면 얼마예요? 250만원이죠. 150만원이에요? 250만원. 3번이 답이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5번이네. 다섯 번째 문제. 이것도 계산 우리 해봤던 것들이죠.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각각 두 개의 제조 부분 A1, A2, Z1, Z2는 보조 부분 돼 있죠? 용역 비율은 다음과 같다. Z1 여기죠. 여기의 원가는 얼마래요? 83만원. 여기다가 우리 계산할 때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은 83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요. Z2에 있는 원가는 얼마래요? 68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얘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 드릴래요?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떤 걸 갖다가 계산해 드리려고 했어요? Z2? Z2면 여기죠. 여기서 발생한 원가를 배분돼서 원가는 얼마입니까? Z2의 배분 원가? 배분 대상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죠? 배분해야 될 금액. 즉, Z2에서는 지금 68만원이 발생했는데, 아직 배분은 안 했죠. 그러면, 단계 배분법은 지금 Z1부터 먼저 우선순위 정하라 했었잖아요. 얘부터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배분하게 되면, 제조 부분의 A1, A2 배분되고, 여기도 배분되죠. 그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가 봐요. 그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순서대로. 그럼 여기 배부 대상이 뭐부터 배부해 달라 그랬냐면 Z1에 있는 83만원 얘부터 배부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Z2에다가 배부할 것만 먼저 계산하면 답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지금 전체 퍼센테이지가 저기 Z1에서 배부한 게 50, 40, 제로 없죠. 아니 10%죠. 전체가 100%죠. 전체 100% 중에서 Z2에 지금 배분된 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라고 나와 있죠. 10%. 자, 그러면은 83만 원에 10%면 83,000원이 되겠죠. 83,000원이 어디에 배분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83,000원이 여기 Z2에 이렇게 배분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 금액 합치면 얼마가 돼요? 68만원 더하기 83,000원 해주니까 76만 3천원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답은 바로 76만 3천원.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은 답은 요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제조 부분에다가 배부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Z2에서 A1에다가 배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지금 배부 대상 금액은 76만 3천원이죠.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A1에다가 배부해야 될 금액은 여기 곱하기 이번에는 Z2에서 배부되는 게 얼마씩 배부됐어요? Z2에서 배부된 게 A1에 30%죠. 오케이? 근데 전체가 몇이에요? 50이잖아요. 왜? 얘는 없어졌잖아요. 우선 배부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전체는 50% 중에서 남아있는 거 30%죠. 그래서 30%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까? 곱하기 30% 나누기 50% 하니까 45만 7,800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는 어디에 배부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A1에 배부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요 배부되는 금액, 배부 대상 원가라 했잖아요. 얘가 배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어본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원가 계산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왔죠? 여러분이 4개는 가능하면 맞출 수 있죠? 그죠? 가능하면 5개 다 맞히면 더 훌륭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3문제, 그 다음에 소득세 문제가 2문제 나와요. 자, 순서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이라는 거, 환급에는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다 그랬어요. 일반 환급은 여기 신고 납부 기간 다음 확정 신고예요. 확정 신고 기간 납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환급해 줘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그죠? 30일 이내. 요거는 바로 일반 환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써놓을까? 환급에는 일반 환급과 일반 환급은 확정 기간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 환급해 주는 걸 말하고요. 또 하나는 조기 환급이 있다 그랬었죠? 조기 환급은 결산일 지나고 나서 15일 이내 환급해 주는 걸 우리 조기 환급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환급이라는 것은 예정 신고 때 할 수 있다 없다. 예정 신고 때는 계산만 할 뿐이고 얘는 확정 신고 때만 이 환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신고한 것은 확정 신고 때 그때 못 받은 거 다시 계산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요? 이거는 그냥 거저 맞히는 거잖아, 이런 문제라면.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얘는 15일 이내죠. 그 다음에 3번 조기 환급 신고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4번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기간에 환급세액은 법인사업자일 경우래요. 법인사업자일 경우에 예정신고의 환급세액, 환급을 받는다,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 환급세액은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할 때 세액에 포함해서 차감되는 거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요. 근로소득, 갑자기 소득세 문제가 나왔죠. 아까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볼게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무조건 포함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주주총회가 됐던 뭐가 됐던 상여받는 거 포함시켜야 한다 그랬죠.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 이외에 받는 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거는 다 근로소득이라고 그랬죠. 1, 2, 3번 다 맞는 말이네요. 4번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서 직장 회식비는 뭘로 써야 돼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얘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회사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번에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또 부가가치세. 지금 간이과세자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간이과세자에는 우리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요거 하나 문제 갖고 잘 이해해 놓으셔도 돼요. 앞으로 나오는 문제 갖고 정리하셔도 되고요. 소득세 마찬가지 세법은 책 보면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죠. 그 대신 이 간이과세 적용된 게 2021년 7월 이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럼 내용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공급대가예요. 간이과세자는 계산을 다 공급대가를 한다 했어요. 8천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받아요. 첫 번째 간이과세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개정세법 있기 전에 간이과세자 대상들 있잖아요. 세액 없어요. 그래서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그랬죠. 워낙에 금액이 적으니까 면제해줘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이게 의제매입세 공제거든요. 이 의제매입세 공제 개정되기 전에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 공제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안 한 사람은 틀리겠죠, 이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죠. 매입세금계산서 여기 간이과세자는요. 매입세액의 공급대가 있죠. 공급대가의 0.5%만 세공제줘요. 매입세공제 0.5%. 공급대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소득세법 문제네요. 인적공제 나오죠. 소득세법 문제가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1번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거 분류과세죠. 기본공제 대상자 할 때만 우리 종합소득 계산할 때 말이죠. 보통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아예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런데 요 기본공제 대상자 할 때만 100만원 계산할 때만 얘가 사용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합쳐서 판단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어요. 그럼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에 적용받을 수 없다고 돼 있죠. 이거 부녀자 공제 소리하는 거예요. 한부모 공제는 소득 금액 상관없어요. 한부모 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 적용시켜줍니다. 물론 남성, 여성 다. 3천만 원 제한이 있는 거는 부녀자 공제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3번 형제 자매의 배우자. 형제 자매는 우리 족보관계에 들어가죠.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지만 형제 자매 배우자 있죠.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조카하고. 그래서 제외한다? 맞는 말이죠.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적공제 월할계산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인적공제인데 11개월만 있다고 해당된다고 11개월만 계산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단 하루만 해당되더라도 다 공제준다 그랬죠. 배우자만 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용역 공급 재화와 용역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고 물어봤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국신용정에 의한 수출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럼 얘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으로 직수출하면 이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죠. 일반 과세자 부동산 임대용역 부동산 임대용역도 그 세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의 간주임대료는 증빙서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다 해당사항 없다 그랬었죠. 없고요. 그 다음에 견본품 얘도 간주공급이죠. 오케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누구한테 발행해? 견본품 주면서. 그러면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두 개 합쳐서 3,700만원 얘가 답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부가가치세도 난이도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셔가지고 뭐 계산한다고 딱 그거 맞출 수는 없겠지만 10개 정도는 맞춰야 된다 생각하시면서 이론 준비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99회에 대해서 이론 문제는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실기로 나머지 문제들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